정직성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날도 좋은데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관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지껏은 좀 제가 브릭북에 있는 것처럼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진지하게 진지 모드로 굉장히 어떤 그 연작별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좀 진행을 강하게 했던 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 목 디스크랑 오십견이 함께 오는 그런 몸의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뭐 여러 송사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그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뭐 부정만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약간 멘붕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때 되게 제 주변에 되게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동물들, 가족과 동물들, 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위안을 받아서,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과정에서 저희 반려견 가을이에 되게 이제 돌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가 작년에 되게 이제 새끼를 낳으면서 되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담 밑에 막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수컷 강아지가 이제 침입했다가 떠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끼를 가져 새끼를 낳았는데, 얘네는 또 막 예방주사를 맞춰서 그 입양을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좀,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입양처를 찾아서 보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11월이 되면서 제가 그 전에 한 2년 정도 키우던 이육로의 집 그 레지던시에 들어갔을 때 만난 이게 고양이가 있어서 걔를 이제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육로 선생님이 노자를 따서 노란 호랑이 약간 이런 느낌을 노랑이라고 부르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얘가 집을 나간 거예요. 잠깐 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나간 것 같은데, 나 아무리 찾아도 이제 노랑이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개체수의 막 변동이 되게 심하게 있었어요. 원래는 고양이 3마리, 개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되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대상에게 되게 사랑을 쏟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또 떠나 보내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멘붕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림을 전처럼 그렇게 이번 전시회는 뭐를 주제를 정해서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 치유적인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집 나간 노랑이는 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거랑 또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가을이에 제가 제일 아끼던 6마리 이제 강아지 중에 까메라고 하는 남자 수컷 강아지를 또 입양을 보내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걔는 꼭 제가 꼭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또 이제 입양하시는 분이 그 개를 딱 원하셨기 때문에 또 보내드리고, 뭐 그런 일련의 되게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런 식의 마음의 고통을 좀 괜찮게,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면은 되게 그런 고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지는 과정이 되게 삶의 어떤 순간들을 되게 극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이 시골이다 보니 이제 주변에 산도 가까이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 꽃들도 이제 추려서 집에 꽂아놓고 관찰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자가 치유의 과정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겪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 전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 전시를 이제 기획을 했을 때는 그냥 만화경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한국적인 상징 같은 것들을 좀 그 도입해서 용도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해야 되나, 어떤 그 한국적인 상징을 이제 끌어와서 그림에서 어떻게 장소성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깨비랑 괴물 같은 것도 좀 그려보고, 제가 여지껏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했던 그런 뭐 스펙터클에 대응하는 개인의 허구적인 어떤 내러티브 이런 거를 장소성과 연결해서 좀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긴 했지만 이제 저의 멘탈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계속 그 주변의 그런 경험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그거를 향해 가기에는 좀 너무 지금 당장의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됐었죠. 근데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식의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일상의 여러 방식들이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문득 그림을 다 그려놓고 전시를 하려고 다 추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화에서의 그런 붓질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을 그릴 때 대상에 대한 재현을 그대로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리는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 흔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려진 흔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중증적인 그런 매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설정했던 방향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시간들이 저의 삶 자체와 저의 예술론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그리는 것들이 공허한 어떤 현대미술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측면들하고 굉장히 붙어 있는, 방식들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되게 좀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그 말의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글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전시에서의 앞으로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변곡점이 되는 되게 중요한 전시가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관해서 약간 논문의 초록과 같은 것이 생겨난 그런 전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만화경인데 저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만화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시 제목이 변경이 되면서 저의 그런 생각들을 좀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 초록꽃과 검은 꽃들의 연작에서는 꽃을 이제 심어서 가장 생생할 때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꽃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긴 한데, 그것을 대상이 시들어가는 그 자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을 가리는 여백의 붓질 그런 것들로 일종의 이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축해서 집어넣고 색이 어떤 지규나 은유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중심적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지평을 여는 그런 흔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면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전에도 근데 제가 되게 구사해온 방식이긴 하잖아요. 뭐, 알레고리적으로. 뭐 만약에 녹색 풀이라 그러면은, 녹색 풀이, 그, 사대강에 보인 물을 녹색 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또 잡초가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중증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뭔가 현실의 리얼리티에 대한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현실의 리얼리티라는 것이, 그때도 여전히 약간 좀 저하고 거리감이 있는 주제인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뭐 그런 미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약간 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해왔던 것 같고, 최근에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그런 일련의 일들조차 저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리얼리티로서의 그런 대상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좀, 어, 자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전시인 것 같아요. 밑색을 되게 채도가 높은 색을 쓰고 위의 색을 좀 어두운 톤이나 이런 걸 눌러서 그런 식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구 원근법적인 방식과는 역전을 시키는 긴장감을 유발해서 그 긴장감이 그 대상에 대한 그, 그 저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붓질의 속도감 같은 것도 대상에서 이렇게 예컨대 목련 같은 경우에도 목련이 잠깐 이렇게 약간 칼날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확 이렇게 팝콘 터지고 되게 지는 그 순간이 며칠 상간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식의 서사 같은 것들을 붓질의 성격으로 이렇게 딱 그 잡아내서 이제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자신감을 좀 얻게 되기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패턴적인 방식으로는 꽃의 그런 생리를 잘 표현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또 판단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대상의 어떤 측면을 그릴 때 대상의 외연도 중요하지만 외연에서는 이 대상이 뭐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그 대상에 중첩되어 있는 그런 여러 실체적인 그런 에너지? 뭐,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산수화의 전통에서는 왜 그려지는 대상에 나를 의탁해서 표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방식들에 관해서 좀 굉장히 와닿게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붓질을 할 때, 음, 내가 이 대상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탐색을 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쨌든 제가 살아온 경험들, 뭐 여기 지형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되게 한국 기후와 냄새, 뭐 이런 것들, 그 대상에 얽힌 되게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만간 50이 될 텐데. 근데 그런 기억들이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그릴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게 공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랑 같은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들의 경우에 되게 공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술이기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수학적인 가능성에 이번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붓질의 그런 식의, 그러니까 대상의 현상적인 모습, 너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메를로 뽕띠의 그 지평적인 현상화? 뭐 그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걸 그릴 때 그 붓질이 감각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그 대상의 어떤 지평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귀엽게 어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건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중층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사학적인 여러 가능성을, 어, 그림이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붓질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한국적인 상징의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얘 말고 큰 용도 이제 그리고 그 용들을 좀 그려봤는데, 그 한국에서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고 할 때 그런 기후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용의 상징이 서부에서 말하는 드래곤과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느낌들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의 경우에 이제 고가도로의 구조물 위에 바람이 부는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려보기도 했는데, 그거를 약간 지금의 어떤 도시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상징을 풀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도시적인 상황조차, 그러니까 도시조차 자연이어서 우리나라의 기후와 냄새 그런 식의 경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붓질로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어떤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 혹은 기억을 그 상기시키면서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더 진행을 해서 작업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에 관한 초록에 해당하는 전시를 이곳에서 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로의 대표님이 그냥 저 브리핑만 해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기획이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그렸던 그림 그냥 설명 없이 쫙 집어넣어서 책 한 권을 만들고 싶어요. 에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일이 막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무모함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같이 그 일을 벌이시게 된 그 대표님께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전시의 경우에도 뭐 이전의 전시에는 공사장 추상 중에 어떤 명확하게 대표님이 그 어떤 주목할 만한 지점을 짚어서 전시를 여셨다면, 이번 전시의 경우에는 그 과정상 제가 굉장히 헤맸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그리면서, 그것도 전시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저 자신을 돌보기 위한 그림들을 수단으로 막 그렸던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되게 무모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전시가 어, 저- 결국에는 정년이 되고 이렇게 전시를 열게 돼서 좀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 정리하게 된 과정이 신기하게 되게 꿈에 제가 이제 제 이런 식의 이렇게 뭐 붓질이 어떻고 이런 식의 정리가 너무 안 됐었어요. 되게 멘붕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꿈에 그 목소리가 새벽에 저에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들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거를 받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해왔던 일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전에 작업이 다 종합이 되는 그런 시리즈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라는 깨달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바로 그 전까지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었지만 이 그림의 정체에 관해서 되게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여기 이제 페이지룸의 전시에 관한 전시 서문을 이제 써야 되는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단어들은 들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문장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날에도 새벽에 누군가가 문장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날에 일어나서 그것도 데드라인을 그날 못 써가지고 글 너무 안 된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그 새벽에 문장을 이렇게 불러줘서 그거를 중심으로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대표님께 이메일로 작가 노트 썼다고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여지껏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엘리트적인 관점 때문에 많이 분리가 되어 있던 그런 영역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종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 누군가가, 아니면 혹은 미래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딱딱 집어가지고 말을 해줬을까. 그리고 뭔가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의, 어, 존재가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 좀 재밌는, 이 전시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였고요. 작업에
이런 여러 갈래들을 수렴해서 종합을 해서 제 세계를 찾을 때가 다가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너무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불안에 떨기보다는 그런 식의 큰 방향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한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징조 같은 것들을 잘 감지해서 잘 받아들여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고 그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일생의 소명 같은 것인데 그거를 좀 지켜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노랑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노랑이를 찾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얘가 눈앞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얘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상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물론 이육노 선생님의 노자와 호랑이의 랑을 따서 노랑이가 됐지만, 노랑이니까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으로 얘에 대한 느낌을 좀 그려본 그림이고요. 지금도 되게 찾고 있고, 음, 근데 되게 잘생긴 고양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되게 들어가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이제 갖고 있는데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까메의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공장에 아는 지인분에 입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입양이 됐으니까 저는 상태 확인해야 되잖아요. 잘 생존하고 있는지 사진도 보내주십시오. 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보러 갔다 온 날 비가 오는데 까메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담지는 못했고 그거를 이제 지인분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보내주셨어요. 걔가 이렇게 커서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와 함께 되게 이제 조그만 털뭉치들 갔는데 잘 크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되게 여러 가지 심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어쨌든 제가 잘 돌봐줬기 때문에 만나면 얘가 컸는데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했는데 그런 까메에 대한 생각이 문득 해바라기 밭에 해바라기들이 씨앗이 다 맺혀서 이렇게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있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을 계속 쫓아서 볼 때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근데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되게 뭔가 보면은 되게 처연해 보이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되게 묘한 느낌을 해바라기 밭이 갖고 있고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얘가 휘청휘청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인연을 맺었던 존재하고의 관계나 시간 같은 것들을 되게 은유적으로 해바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바라기 자체라기보다 해바라기 밭에 이렇게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해바라기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점핑인데 해바라기를 보면서 까메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려서 해바라기 밭이 왼쪽에 그런 느낌이고 어떤 햇빛을 쫓아서 계속 가던 어떤 시간을 채도가 높은 노란색으로 은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는 그런 시간에서 채도가 낮은 검은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까메와 함께 전시를 하면 내가 얘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 그림에 대해서 어떤 관객분들은 되게 죽음이 연상된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죽음이 상기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가 되게 아꼈는데 지금 제 곁에 없는 것들을 많이 그린 것 같고 이번 전시에서는 아니면 되게 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껴지는데 어떤 바람의 형태든 비의 형태든 어떤 그 온도와 기운 같은 것들로 느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도 용이나 뭐 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게 구체적인 패턴의 형태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장소에 관한 감각적인 차원의 경험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혹은 어떤 비유로서 어,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로 제가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상징물들의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제가 자개장 덕질을 12년이 넘게 13년, 지금 14년 됐네요. 웬일이야. 자개장의 덕질을 하게 됐던 초반의 계기가, 사는 게 너무 험난한데, 그 자개장은 무료나눔으로 어떤 할머니가 용산에 사시는 할머님이셨는데, 그분이 무료나눔으로 주시는 걸 받아와서 집에서 쓰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거북이하고, 이제 막, 그 학기랑 막 얘네들 동물들의 세계, 그런 상징의 세계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그 위안을 주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 경험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강렬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되게 덕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개의 세계, 그러니까 자개라는 물성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따뜻함을 주는 그림들에 대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 그림과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실은 그, 감이 안 와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의 종합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안을 받았던 그림의 형식에 관해서 좀 더 저의 경험에 맞아떨어지는 붓질과 표현 방식으로 그림의 형식으로 그거를 풀어서 어, 그려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애에서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되게 위안을 받았던 종류의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뭐 그런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뭐 목디스크나 오십견 때문에라도 이렇게 되게 자개 작업에 꼭 집중해서 걔를 쪼는 거는 작년 말부터 지금 좀 쉬고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자개 형태로 당장 막 바로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림에서의 이런 제 주변에 부재하는 대상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염원을 담아 그림을 그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한다거나 할 때에 제가 그렇게 위안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이미지들이 되게 소환이 돼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분노를 덜 가지고 이제 가족들의 이미지나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그림 속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그릴 것 같아요. 조만간. 그림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의 개인사를 그림에 펼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되게 오히려 제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공적인 이슈로 돌려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비추어 그림의 형식으로 계속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의 일들은 훨씬 더 저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수사학적인 붓질의 형식과 은유적인 상징의 형태로 등장해서 그림에서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고 그 첫 전시가 이제 이 전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5살 때 화가가 되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그 애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프란시스코 고야의 정기 영화를 주말의 명화를 계속 보셨는데 아마 몇 부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 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그 미니 시리즈 영화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애기니까 엄마 빨리 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베개 옆에 옷 다 개가지고 놓고 이렇게 자러 누웠는데 화장대 거울에 엄마 안방에서 보시는 저도 안방에서 자는 거죠, 애기니까. 비쳐가지고 드라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니 시리즈 영화가. 근데 그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되게 야한 그림도 있었지만, 뒤에 말년으로 갈수록 그려진 큰 거인의 뒤통수가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근데 거울을 통해 보니까 좌우가 바뀐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애기니까 도무지 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지에 이제 연필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도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질감을 찾아서 되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되게 고민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아동화는 약간 그런 느낌 안 나서 이제 계속 그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예중 가고 예고 가고 막 이러면서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그런 케이스? 근데 저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우물하고 되게 괴이했기 때문에 지금 왜 그 그림에 매료됐는지 지금도 되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삶의 고통에 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막 푼다기보다는 어떤 환영이나 비유의 형태로 그 고통에 관해서 거리감을 가지면서도 그 뉘앙스를 잊지 않게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지금 해석해보면 되게 좀 의미심장한 그림에 제가 매료가 됐던 것 같고, 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생각이, 그럼 나는 그 고야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물론 이제 형식은 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스펙타클하게 주어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나만의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환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거를 나의 신체가 담겨진 흔적으로서의 붓질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감각적인 그러니까 지평을 건드리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명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뭐 그런 식의 전제를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선례가 고야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되게 어린 순간이었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또 지금까지도 계속 왜 하필 고야의 그림이었을까. 를 고민해 왔던 것 같고, 그 고야의 그림의 특성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고, 그림을 편안하게 말년을 편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과시하면서 갈 수 있는 테크닉이 있던 사람이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말년의 그림을 보면 그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소화를 하면서 말년에 되게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소명에 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갔다는 면에서 굉장히, 어, 롤모델로 삼을 만하지 않나. 그런 첫 번째로 제가 작가가 되려고 했던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좀, 마음을 다잡기보다는 약간 본래 내 모습이 이런 거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애써서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식을 하고 뭔가 끌고 가지 않아도 여러 경험과 시간의 누적에 따라서 형성되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거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차원의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효율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그런 효율을 위한 것이었나 봐요. 오히려 되게 감각적으로
어떤 것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는 방식으로 저를 단련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효율의, 그냥 시간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저의 경향, 뭐,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상과 추상의 경계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그것에서 끄집어내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릴 수 있게 특화되는 그런 단련의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단순히 시간적 효율 때문에 출발한 그런 방식이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지만 되게 제가 저에게 적절한 방식을 좀 찾아서 그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작품들을 보면, 어, 잉여적인 붓질이 없어요. 제 그림에서는 정말 필요한 붓질과 흔적만 남겨져 있고, 우연히 개입한다고 해도 그 우연이 화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에 관해서 더 구현하거나 뭔가 더 과하게 묘사하거나 필요 이상의 묘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뭔가 어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심상이든 내용이든 뭐든 그것이 정리가 된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뭔가를 추가하거나 뭐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작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6개월간 30점 정도 작업을 완성을 했고, 많아야 한 1년에 최대 개수가 72개 정도 그렸던 게 정말 체력이 좋았던 시기에 그렇게 그렸었고, 지금은 한 60점 정도 완성하지 않을까 올해. 물론 이제 바쁘게 지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작을 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림마다의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목련도 이 목련을 보고 누군가가 이 목련을 더 그려주세요 하면 이 목련이 안 나와요. 다시 생각하는 다른 종류의 목련은 그릴 수 있겠지만, 이때 이 목련에 관한 그림은 이걸로 끝났고, 이 그림 자체에도 제가 추가하거나 하는 거 없이 딱 그 필요한 붓질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문 생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의 기질에는. 그래서 음, 다작한 작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그림의 특성상 순간 집중력, 그리는 순간의 집중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붓을 대는 시간 자체의 총합을 따지면 되게 짧은 순간에 약간 검술 하듯이 이렇게 약간 이게 무도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추리닝 바지 자꾸 입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물론 운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작업을 하는 순간에 약간 수련하는 거, 약간 그, 왜 산 올라가서 도인이 수도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런 검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그냥 막 되게 예쁘고 막 그런 뭔가 수식어적인 막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정확히 앞에 이렇게 소가 있는데 살과 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가를 것이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림은 정말 검술하듯이 그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신나서 이제, 물론 이렇게 뭐 꽃이 이런 얘네 같은 그림 굉장히 신나서 이제 그렸는데, 그 장미가 핀 5월의 그런 느낌을 그리면서 그릴 때도 있고, 그럴 땐 되게 리듬을 타면서 그리기도 하는데, 또 춤을 추거나 검술하듯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저의 복장 또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고 되게 교복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거의 비슷한 옷차림으로 계속 하게 되는 면이 그런 식의 저의 태도를 반영하는 그런 옷차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입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막, 만약에 과정은 어쨌든 제가 SNS에 오픈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뭐 자고 일어났는데 그림이 뚝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이제 빨리 많이 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집중도 있는 이 연이은 시간을 내기까지는 되게 많은 다른 준비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집중도 있는 그런 시간으로 검술하듯이 그려내기 때문에 사실은 총 시간에서의 그 순간은 되게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작업이 다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전시의 경우에는 전시를 꽤 많이 하는 편인 건 사실이지만, 대체로 적정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의 전시를 여는 것이 제 리듬상에서는 좀 가장 적절한 것 같고, 또 전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전업작가의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전시를 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 저도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조언을 듣기를 한 몇 년은 작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숨을 죽이다가 이렇게 탁 나타내는 신비주의 전법을 가져라. 그래야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조언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그 조언들도 굉장히 저에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조언이니까, 어,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제 생활 사이클 상으로는 그렇게 몇 년을 웅크리고 있을 만한 자본도 없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림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과정도 SNS에서 많이 공유하고 그러는 면이 있어서 좀 신비주의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횟수들 때문에 전시를 많이 한다, 혹은 그림이 이제 그 순식간에 완성돼서 올라오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다작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지만, 근데 산술적으로 헤아려 봤을 때는 다작하는 작가라고 하기에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작업하는 건 재밌습니다. 다들 이제 기대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연립주택이 제일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입견들이 갖는 얘기, 그리고 한창 또 자개 작업을 열심히 했더니 공예 가냐, 그러고 또 이게 어떻게 자개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회화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존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비난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거를 또 되게 고깝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어쨌든 저를 이해해 보고 싶기 때문에 기존의 틀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단어를 붙여서라도 이해를 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어릴 때는 되게 발끈해서 왜 삶의 여러 다층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운동성을 가지면서 종합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림이 삶의 일부이고 삶과 같이 가는 것이라면 그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림의 변화 때문에 그 지적을 받는다기보다는 중진으로서 상업신에 제대로 왜 못하냐, 그러니까 안착을 못하냐, 왜 스타가 못 되냐, 혹은 뭐 이게 되게 포지션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지적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미술신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과거의 어떤 잣대대로 맞춰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엔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주제이지만 차원이 달라지면 그 그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주제는 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현상이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거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식의 뭐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이제 잘 그냥 듣고, 어, 크게 변명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작품의 진행 과정을 더 이렇게 쌓아서 보여주면 그런 길의 궤적이 이제 보이니까 좀 더 납득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이해의 측면에서 그런 연립주택이 대표성을 띠거나 하는 것들에 관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시리즈니까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저 스스로가
거에 저를 한정 짓는 거는 좀, 제 삶에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운이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 그림이 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듣는 감상평들이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뭐, 이런 걸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감상평을 듣다 보면은, 되게 아이디어가 오히려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백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주시는 반응도 너무 고맙고, 근데 동백꽃과 다른 뭐 목련의 경우에는 이 그림은 이래서 전 그림과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나의 판단이 그 정확했나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난 말고 그런 식의 그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근데 구체성을 띠는 말들이 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말의 경우에는 말 자체가 형식이 너무 그 현실감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현실감을 갖기에는 단어가 굉장히 그 한정적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말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어, 공감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자 보편적인 그림을 전시하게 돼서 전시 열어주신 대표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전시 그림들에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쨌든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이번 전시도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제가 그 멘탈 흔들려서 혼자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한 그림으로만 한정짓 볼 수 없는 것 같구나. 그리고 되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식의 지지 덕분에 좀 더, 용기를 얻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멘탈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 상황들에 관해서 지금처럼 SNS에 열심히 또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도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전시를 부지런히 이제 엮어 나갈 생각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